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이도를 아시나요? 우이도는 목포에서 3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인데요. 우이도는 정말 작은 섬이라 마을 인구수를 다 합쳐도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어제는 뭘 먹었고 내일은 뭘 먹을 건지 다 알 수 있는 좁은 곳이에요. 저는 우이도가 참 좋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우이도를 작디 작은 섬, 깡촌 중의 깡촌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섬이다 보니 학교나 병원 하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면서부터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목포에 있는 고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친척 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 철이 일찍 들어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대로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뒤 대기업 식품 관련 부서에 취업을 했죠. 그 후 남편을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도 성공했네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결혼했을 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깡촌에서 자란 촌년이 서울 사람 만나 시집가고 출세했다면서요. 그렇게 제 인생은 그저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유일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 결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건 결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새아가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이랑 잘 쉬다 왔어요. 아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을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그래? 비행기 타면 다 사온다고 하던데. 어디 보자. 스카프네? 네. 어머님 뵐 때마다 꼭 스카프를 하고 계시길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근데 너네 신혼여행 괌으로 다녀온 거 아니었니? 내 친구 딸도 이번에 신혼여행 괌으로 갔다 왔다는데 돌아오면서 명품백 안겨줬다던데. 역시 딸 같은 며느리는 기대하면 안 되겠지? 저는 딸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쓰이는 말일 줄은 새삼 처음 깨달았네요. 얼마나 어이없고 당황스럽던지. 제가 순간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있자 남편도 민망했는지 얼른 끼어들어 상황을 수습하더군요. 아, 맞다. 엄마 들고 다니던 가방이 낡아서 못 쓰겠다고 했었지? 내가 깜빡했어. 다음에 백화점 모시고 가서 좋은 걸로 사드릴게. 아니면 이 사람이 업무차 해외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때 다른 면세에서 사달라고 해. 엄마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는 게 낫잖아. 뭐 그렇긴 하지. 아유 이건 새 건데 버리긴 아까우니 옆집 언니 줘야겠다.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아무렇게나 구겨서 종이 케이스 안에 쑤셔넣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엄마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으니 절대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해서 시어머니 선물만 사온 건데 차가운 반응을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버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계속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려고 그러니? 업무차 해외 출장이 많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내 아들은 또 누가 챙겨주고? 어머님, 그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꽤 좋은 회사라 최대한 별일 없으면 계속 다녀볼 생각이에요. 일하면서 이의도 서운하지 않게 잘할게요. 그래, 바쁘다는 핑계로 내 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닌데도 집안의 기둥은 따로 있는 법이야. 막말로 너네 애 생기면 저준도가 물리니? 어차피 바깥일은 남자가 하게 돼 있어. 잘 생각해라. 시어머니 말씀은 솔직히 전부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옛날 분이시니 그러려니 하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시댁에 잘해서 나쁠 것이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전 시댁에 갈 때면 항상 좋은 선물과 비싼 고기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건 모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유, 여름철이라 빨래는 계속 나오는데 습해서 잘 마르지도 않고. 새아가, 너네 집 건조기는 쓸만하니? 요즘엔 집집마다 다 그거 쓰더라. 옆집도 큰 걸로 하나 샀던데. 어머니, 저희 집에는 건조기가 없는데요. 착각하셨나봐요. 그래? 요샌 다들 건조기 쓴다니까 내가 헷갈렸나 보네. 세탁기 위에 건조기 올려놓고 쓰면 빨래할 때 그렇게 편하다던데 내가 그걸 써봤어야 할지. 생각해보니 우리 집 세탁기도 오래됐는데 돌릴 때마다 털들버리더라고. 이리 좀 와서 봐봐라. 세탁기 너무 낡았지? 어떻게 생각하니? 아,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쓸만한데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잘난 며느리 말 들어야지. 내가 못하는 수가 있겠니? 시어머니는 꼭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말이 좋아 물어보는 거지 은근하게 대놓고 사달라는 거였어요. 그 뒤로 시댁에만 가면 계속 세탁기가 어떻고 건조기가 어떻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같은 얘기 듣는 것에 지쳐서 제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최신식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사드렸어요. 너무 비싸서 저희 신혼집에도 못 드린 건데. 카드를 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집에 있는 세탁기는 몇 년 됐더라. 한 20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시부모님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역시 내가 며느리를 잘 얻었단 말이야. 당신 이것 좀 봐요. 이제 빨래에서 냄새 날까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새아가 고맙다. 당신 말대로 세탁기 위에 건조기까지 놓으니까 진짜 좋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 차도 요즘 상태가 이상하더라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어머, 맞아요. 나 교회 태워다 준 날 차가 막 끼꼬리면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 차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그러다 당신 자칫 잘못되면 아우, 나 과부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갈 때 순서 없다지만. 아니지. 내가 먼저 가면 그건 순서가 맞겠구나. 그럼 난 괜찮겠다, 애미야. 시부모님 두 사람은 저를 면전에 두고 차 바꿔달란 얘기를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당신 부모님들 좀 너무하신 것 같아. 큰맘 먹고 세탁기랑 건조기 사드리니까 이젠 차를 사달라고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하도해? 엄마만 뭘 받으시니까 아버지가 질투나셨나 보지. 그러려니 하고 넘겨. 어떻게 그러려니 하고 넘겨. 지금 간이고 쓸개고 다 내 돌판인데. 자식들 돈을 그렇게 쓰시면 마음이 편하신가? 당신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댁인데. 그러지 말고 아빠도 뭐 하나 해드리자. 그래야 공평해지지. 공평. 당신 양심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막말로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한 번 보내준 적 있어. 그거야. 저와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장인 장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셨어봐. 내가 엄청 잘해드렸지. 하여간 말은 잘해요. 그럼 시아버지 차는 당신 돈으로 해드려.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면. 그건 당신이 사드려야지. 아버지가 당신한테 꺼내신 얘기라며. 생각해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가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당신은 일한다고 바빠서 잘 가보지도 않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거 다 알고 이해하시니까 그 대신 돈으로라도 효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아니, 효도를 할 거면 본인 부모님이니 본인이 해야지. 그걸 왜 저한테 강요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와 남편은 크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아버지 차까지는 못 사드리겠다 했네요. 그렇게 남편과 며칠간 냉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대.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아버지는 또 어쩌고? 우리 엄마 고생만 하면서 사셨는데 어떡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장인어른 혼자 힘드실 텐데 우리가 어서 가보자. 나도 회사에 연차 쓰고 같이 갈게. 저는 너무 놀라 남편과 싸운 것도 있고 남편에게 달려가 울고불며 난리를 부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당장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끼고 아껴 쌓아둔 연차를 한 번에 몰아쓰고 우이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이도에 입도하려면 목포에서 3시간 동안 배를 타야 했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파도가 심하게 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꼴렁꼴렁하니까 남편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어. 배멀미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멀미가 나는 것 같긴 한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지금은 당신 마음 추스르는 게 우선이잖아. 분명 멀미가 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괜찮다면서 애써 웃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고생 끝에 집에 도착해보니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와 저희를 반기셨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낮잠을 주무신다고 잠깐 누워 계시다가 결함간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이도 안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저희는 다시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멀미 때문에 괴로워 보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꾹꾹 참아내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덕택에 친정엄마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네요. 저희 부부는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와야 했어요. 마음 같아선 친정아버지 곁에 며칠 더 있어드리고 싶었는데 직장 때문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서울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결국 시아버지의 차를 새로 바꿔드렸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니 돈 아꼈다 뭐하나 효도도 할 수 있을 때 하자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이야, 차가 아주 반질반질한 게 파리도 미끄러지겠다. 역시 비싼 건 때깔부터 다르다니까. 고맙다 애미야. 역시 우리 집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아버님 그렇게 좋으세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삐까번쩍한 새 차를 보더니 시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이도에 혼자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 생각에 또 한 번 마음이 찌르르 했네요. 그렇게 시아버지께 통 큰 선물을 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보,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오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뭐, 갑자기 권고사직이라니? 당신 무슨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냥 평소대로 일했을 뿐인데 뭐가 밉보였는지 자꾸 꼬투리를 잡잖아. 너는 태도가 별로다, 일하는 속도가 늦다. 뭘 해가도 다시 해봐라, 어째라 저째라. 그래서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쳤어. 진짜 이상한 회사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런 회사에 더 붙어 있어봤자 당신한테도 좋을 게 하나 없을 거야. 당신 잘못 없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최대한 빨리 새 직장 구해볼게. 남편은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결심과는 다르게 쉽게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줄인 남자를 원하는 연봉 맞춰줘가며 뽑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무직이었기에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뽑을 사람은 널리고 널려 있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구직에 지쳐갔는지 집에서 낚시 채널이나 보면서 한량처럼 지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이게 다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라고 애몬 제 탓을 하시더군요. 여자 기가 너무 세서 남자 기를 죽인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같은 말을 몇 번씩 들으니 저도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실은 내가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인맥으로 사업을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사업을. 나야 좋지만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전부 부모님 드렸고 난 지금 돈 한 푼도 없거든. 괜찮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거랑 내 퇴직금 나올 거 합치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남편을 설득해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제 밑에 있던 여직원 둘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알던 인맥을 활용해 식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리하기 간편하게 포장된 밀키트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도 회사에서 연구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만 회사를 내 손으로 직접 꾸려야 한다는 것이 조금 힘에 부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무실 일을 맡기고 저는 직접 공장에 나가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작게 시작한 회사였지만 서로 손발이 잘 맞았기 때문에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게 다 자기 아들이 잘나서라며 기세 등등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제가 남편 덕을 봤다면서요. 그때쯤엔 아니라고 반박할 여유도 없을 만큼 일이 바빴기 때문에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저는 그냥 넘어갔네요. 사업이 잘 되는 만큼 시댁에도 친정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안 되겠어. 당신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져서 괜찮지? 우리 회사 지점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아니,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점을 낸다고 해. 지금도 바쁜데 감당이 되겠어? 바쁘니까 내려고 하는 거야. 공장이 인천 쪽에 있으니까 지점은 인천에다가 내야겠어. 당분간 내가 인천에 내려가서 일을 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서울 본점을 책임져줘. 서울에서 딱히 할 일은 없고 그냥 전화 잘 받고 나한테 전달 사항만 잘 넘겨주면 돼.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고.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여긴 내가 책임지고 있을게. 저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직원 2명과 함께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쁘게 움직였어요.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주중엔 인천에 있고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끝에 무사히 인천에도 지점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 뒤로 저는 거의 인천에 독박이처럼 붙어있게 되었고 남편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댁에는 거의 찾아가지 못했어요. 친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같은 서울이다 보니 시댁에 자주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월급으로 시부모님께 값비싼 선물도 턱턱 사드리고요. 제가 남편 월급을 넉넉하게 쳐줬거든요. 이전 회사에서 봤던 것에 2배는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친정에 가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놀러 가셨다가 손목을 피어가지고는 집에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시어머니가 다치신 것도 모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다쳤다고 하니 속이 상했는지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요즘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 엄마 지금 손목 다쳐서 숟가락도 못 드신다는데 당신이 좀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근데 내가 진짜 일이 너무 많아. 인천에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근데 어머님 배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게 왜 불가능이야? 당신이 하기 싫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사무실 며칠 직원들한테 맡겨둔다고 회사가 망해? 당신 가족이 먼저야, 이 먼저야.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긴 해? 남편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저는 일벌레처럼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보내드린 게 뼈에 사무치게 후회가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라도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인천 지점을 며칠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 2주간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도 차려드리고 씻는 것도 도와드리고 답답하다 하시면 모시고 가벼운 산책도 나갔어요. 2주 동안 간호만 한 것은 아니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인천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정작 저는 밥 먹을 새가 없어서 그동안 5kg나 살이 빠졌네요. 그런 저의 노력 덕분에 시어머니는 2주 만에 많이 나아지셔서 무리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 한숨 돌렸다 생각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며칠 전부터 친정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랬어. 교육을 다 걱정을 하고 그래. 전화번호가 바뀌신 거 아니야? 20년 동안 같은 번호만 쓰셨는데 그럴 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되는데 어쩌지? 무의도까지 달려가 볼 수도 없고. 목포에 고모님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한번 연락드려봐. 아버님 잘 계시는지 여쭤보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말대로 목포에서 통학할 때 신세해졌던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자 고모는 그럼 본인이 한번 우이도에 가보겠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고모의 전화만 기다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얘 아주 큰일 날 뻔했다. 너네 아버지가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더라.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방전이 됐는데 충전하는 곳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었대. 지금 화장실도 간신히 가는데 누가 와서 좀 돌봐드려야 할 것 같다. 나는 일이 있어서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고 너도 서울에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니? 어머, 정말이요? 아버지 많이 다치신 거예요? 다른 것 아프신 데는 없고요? 허리 빼고는 다 괜찮아. 지금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리라 병원에도 못 데려가겠어. 허리가 좀 나으셔야 배도 타시고 병원에도 가실 텐데 걱정이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진짜 그깟 돈이 뭐라고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소홀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으니 남편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허리를 다치셨대. 누가 옆에 붙어서 간호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어머님 돌봐드리느라 인천 지점에도 2주 동안 출근을 못했잖아. 자꾸 이렇게 사무실 비우면 안 되는데. 혹시 당신이 내려가 볼 수는 없을까? 서울 사무실에선 딱히 당신이 하는 일이 없잖아. 내가?
지금 나더러 우이도에 내려가서 장인어른 간호를 하라고? 야, 무리야. 내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어? 그리고 나 서울에서 하는 일 많아. 남편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척로 말하는 거 아니다, 너? 무시가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 회사에 내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내가 우이도에 가 있으면 현장에 나 대신 당신이 나갈 수 있어? 없잖아. 그렇다고 장인어른 아프신데 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 그럼 같이 내려가. 나 아버지까지 잘못되면 진짜 못 살아. 이번엔 당신이 날 좀 도와줘, 응? 같이 내려가면 회사는 어떡하려고. 그래도 둘 중에 한 사람은 회사를 지키고 있어야지. 막말로 누가 회사 돈 갚고 도망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그 멀고 먼 섬에서 서울까지 바로 달려와 잡을 수 있겠어? 당신은 어쩜 그리 경계심이 없어? 그럼 진짜 나 혼자 갔다 오라고? 아버지가 거동을 못하고 계신대잖아. 시어머니 손목 다치셨을 때는 내 힘으로 어찌저찌 감당이 됐지만 아버지는 남잔데 여자인 내가 아버지 부축하고 업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갈 수 있겠어? 동네 주민분들이 도와주시겠지. 인구가 100명가밖에 안 되어서 다들 식구 같고 친근하고 그렇다며. 그리고 사실 나 지난번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멀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는 당신이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숨겼는데 그걸 또 겪을 자신은 없다. 이해 좀 해주라. 그럼 아버지 돌아가셔도 당신은 안 따라갈 거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에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그것도 매번 명품의 가전에 모에 성묘 공세를 펼치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다치셨다는데 가기 싫다는 말이 나와. 넌 애가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그걸 좀 봐달라는 건데. 그리고 안 따라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네 몫까지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회사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 그래?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다가 직원들이 보고하면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지시하면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게 전부잖아. 회사에서 잘리고 풀 주고 있는 게 불쌍해서 자리 만들어주고 월급도 올려준 게 누군데 그래? 내 덕에 편하게 살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겠다고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아주 남편을 뭘로 보고? 남편은 저를 때릴 듯이 씩씩거리더니 애꿎은 리모컨만 집어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고서 간단하게 짐을 싸 혼자서 친정으로 향했네요. 가는 길에 전화로 직원들에게는 상황 설명을 해두었고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잘 부탁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이도까지 가는 길이 그날따라 유독 너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을 애태운 끝에 저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김서방은 혼자 온 거야? 네, 아빠. 그이는 회사 일이 많아서 저 혼자 왔어요. 허리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어. 내가 괜히 넘어지는 바람에 자식을 이리 고생시킨다. 고생은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자주 못 와보고 죄송해요. 친정아버지는 못 본 새 많이 늙어 계시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병간호를 했어요. 찜질도 해드리고 육지에서 가져온 약도 챙겨드리고 목포까지 배를 타고 나와 장을 봐서 보양식도 차려드렸습니다. 그렇게 3일쯤 지나자
아버지 허리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네요. 다행히 뼈에 이상이 있거나 디스크가 터진 것은 아니었어요. 인대가 놀란 것 같다고 잘 쉬면 나을 거라 하셔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리조트에서 숙박대금이 결제가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옛날 법인카드로 누가 결제를 했더라고요. 남편이 관리하다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였는데 제가 깜빡하고 해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제도에서 왜 결제가 됐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횟집에서 또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결제 문자는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상해서 계좌에 직접 접속해 결제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마지막에 출금된 게 바다 낚시하는 배 예약금이더군요. 순간 기분 나쁜 초기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취미가 낚시였거든요. 아버지,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모처럼 내려온 김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아니야, 괜찮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네가 잘 보살펴준 덕이다. 바쁜데 어서 올라가 보렴. 저는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올라가는 긴 시간 내내 이루 말로 못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나한테는 배멀미 때문에 같이 못 가겠다고 한 사람이 바다 낚시 배를 예약하고 리조트에서 속 편하게 놀고 먹고 있다니. 만약 그게 진짜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저는 서울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2주간 자리를 비울 거라 생각했던 회사 대표가 갑자기 사무실에 쳐들어오니 직원들은 놀라서 시킨 것도 아닌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장비서, 우리 남편, 아니, 김이사 어디 갔어요? 그게, 오늘 거래처 미팅에 있어서요. 그쪽에 가신 것 같습니다. 거래처? 무슨 거래처? 거래처 미팅은 전부 내가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부재 중이시라 이사님께서 대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디 거래처인지 말해봐요. 그게 실은 대표님께서 혹시 이사님 행방 묻으시면 거래처 미팅 나겠다고 대답하라고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거짓말이다. 그럼 김이사 어디 갔는지는 장비서도 모르고. 네. 당분간 사무실로 출근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씀만 하셨습니다. 외근이라고 하시던데 자세한 건 저도 잘. 알겠어요. 들어가 봐요. 저는 장비서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첫 번째 전화 받지 않더니 제가 연달아 전화를 걸자 신호가 한참 간 후에야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의도엔 잘 도착했어? 빨리도 물어보네. 나 여기 내려온 지 4일째인데. 아, 벌써 그렇게 됐나? 미안. 여기 회사 일이 바빠서 말이야. 갑자기 문제 생긴 것도 있고.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아, 장비서가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어제 오늘 출근을 안 했거든. 그래서 스케줄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미팅 시간 조절한 것도 엉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뒷수습 좀 하느라 좀 바빴어. 그래, 아버님은 괜찮으시고?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잘 안 돼. 내가 여기 며칠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 저런, 그렇구나.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당신도 바람 쐬고 머리 식힌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 와. 그래. 근데 지금 들리는 건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밖이야?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데.
아, 내가 잠깐 사무실에 선풍기를 틀어놔서 그래. 청소하다가 먼지가 많이 날려서. 나 그럼 바빠서 이만 끊는다. 남편은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만 늘어놓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제가 듣기에 그건 분명 파도 소리였어요. 그리고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건 하하호호 신나게 웃고 떠드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절 속이고 신나게 바다낚시를 즐기면서 놀고 있는 중이겠죠. 이쯤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위험할 정도로 속드러내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상대로 여행 가방과 남편의 옷가지들이 싹 사라져 있더군요. 남편의 차도 없었고요. 밤늦게 도착한 시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찬가지로 시부모님 소지품과 옷가지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제가 친정아버지 병간호하는 동안 작정하고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었나 봐요. 다음 날 저는 인천 지점이 아닌 서울 본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대표가 예고 없이 쳐들어오니까 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였어요. 오늘 일정 있는 거 전부 다 싹 다 취소해요. 긴급하게 전체 미팅 진행할 겁니다. 모두들 그동안의 자기 업무 성과와 실적 보고 그래프로 정리해서 발표 준비해요.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오늘 외근이라 아직 사무실로 출근 안 한 직원들도 있는데요. 전부 다 취소하고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책임은 대표인 내가 집니다. 제가 불호령을 내리자 직원들은 허둥지둥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남편이 서울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알만 하더군요. 직원들 관리 감독하랬더니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출근이나 제대로 했었는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뒤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깐깐하게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성과와 실적 보고를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이더군요. 잠깐 멈춰봐요. 저건 뭡니까? 왜 우리 회사 수익 구조에 이름 모를 회사가 끼어 있는 거죠? 저희가 제조한 밀키트를 유통사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곳입니다. 품목당 15%씩을 떼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밀키트는 우리가 단일 채널로 판매하는데 수수료를 떼줄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저의 날카로운 지적에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 재무 담당은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남편만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니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눈알만 뺑글뺑글 돌리고 있는데 장비서가 손을 들더니 힘없이 말하더군요. 대표님, 사실 이 회사는 유령 회사입니다. 김 이사님이 직접 제게 지시하셔서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안 되겠네요. 관련 문서 전부 다 꺼내와요. 범인기장도 가져오고. 저는 직원들이 가져온 회사 문서를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돈을 가로챈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입품 일부를 빼돌려 더 싼 가격에 팔아치우기도 했고 거래처로부터 뇌물까지 받았더라고요. 밤새 그 많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머리에 열이 올라 김이 펄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얗게 밤을 새운 뒤 변호사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모아주며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습게도 그 순간까지도 띵동하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날아오더군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장비서를 시켜 해당 법인카드를 분실 처리시켰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은 아파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바빴습니다. 부동산의 얘기에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전세로 내놨거든요.
남편의 물건은 다 갖다 버리고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은 옵션으로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 물건은 인천지점 근처에 있는 월세집으로 옮겼습니다. 일이 바쁠 때 급하게 잠만 자는 용도로 월세를 얻은 집이 있었는데 당분간은 거기에서 지낼 생각이었어요. 아파트는 금방 전세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순식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인천에 있는 월세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당신 잘 있지? 나야. 며칠 못 봤더니 당신 얼굴이 보고 싶네. 그런데 당신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있어? 내 얼굴이 보고 싶다고? 당신 어디 아파? 갑자기 전화해서 똥단지 같은 소리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대출을 왜 받아? 그치?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을까? 현관 비번 눌러도 안 열리길래 문을 두드렸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우리 집이 자기네들 집이래. 전세로 들어왔다는데 혹시 이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인가? 그래? 근데 당신은 그걸 지금 한 거야. 왜 이제 알았을까? 그 사람들한테 전세 준 게 언제적 일인데. 아니, 그럼 진짜 전세를 줬단 말이야. 당신 지금 무의도에 있는 거 아니야? 순간이동으로 날아왔다 왜? 뒷북은 그만 치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당신 해샀던 횡령하고 뇌물까지 받아먹은 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변호사 통해서 싹 다 고소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소장은 조만간 시댁으로 날아갈 거야. 준비 단단히 해야 될걸. 까딱하면 당신 징역 살게 생겼어. 뭐야. 당신 지금 내가 장인어른 배로 안 따라갔다고 복수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건 배멀미 때문에. 배멀미 좋아하시네. 배멀미 때문에 힘든 사람이 거제도로 바다 낚시를 가냐? 그것도 시댁 식구들 줄줄이 달고서. 법인카드는 왜 쓰는 건데? 그 정도 횡령해 먹었으면 가족들 먹이고 재우는 건 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했어야지. 당신 그것 때문에 꼬리 밟힌 거야. 됐고 법정에서나 봐.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마음이 달았는지 남편은 다음날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끌고서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일부러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장인어른이 좀 어려워서 그랬어. 우이도까지 거리도 먼데 생각만 해도 지치더라고. 내가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진짜 미안하다. 아, 그래? 난 또 배멀미가 심해서 못 따라간 줄 알았지. 그건 진짜 오해야. 아버지가 바다 낚시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나도 꾹 참고 모시고 간 거라고. 아주 효자 납시셨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효도해. 상관 안 할 테니까. 근데 효도를 할 거면 본인 돈으로 하셨어야지. 어디서 남의 돈으로 장난질을 해. 일단 그 돈부터 싹 다 토해내야 될걸. 제가 화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 옆에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미적지근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으니 정말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더라고요. 세아가,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지. 고소를 하면 되겠니? 식구끼리 말이야. 이러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 고소장 받으시니 태도가 변하시네요. 언제는 제 기가 세서 남편 기를 죽이네 마네. 제가 잘된 건 다 아들 덕이네 하시더니 말이에요. 내가 그랬니? 어머, 내가 치매인가 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솔직히 우리 아들이 너 아니었으면 이만큼 먹고 살았겠니? 모두가 다 안다. 우리 아들이 좀 못났어도 며느리가 잘났어. 우리가 며느리 덕보고 산 거. 내가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만 마음 풀어라. 전 오해한 게 없고요. 이 사람은 조금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범죄자예요. 제가 마음을 풀어도 법은 용서를 안 할 거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요. 법정 싸움은 끝을 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모두 승소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 이사직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빼돌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기에 특별법이 적용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덜 부렸어도 벌금으로 끝났을 것을 욕심이 가해 징역까지 살게 된 거예요.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저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인정이 되어 저는 제 사업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네요. 소송 과정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다시는 꼴보기 싫은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얼마 안 가 친정아버지께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고향을 떠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셨는데 제가 많은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하게 되니 자식을 홀로 두기가 마음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정아버지와 둘이 단란하게 새로운 집에서 서로를 챙겨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아버지를 건강하게 잘 모시고 남편이 출소하기 전에 사업을 더 확장시켜 지점을 하나 더 내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